수치 소개해드립니다. 영남대학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최정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내분비외과 최정원입니다. 네. 오, 말씀 들어보고 또 뵙기만 해도 굉장히 꼼꼼하실 것 같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그런 말씀 들으시죠? 전 소신껏 진료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성격이 조금 그런 편이긴 합니다. 오늘 꼼꼼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그런데 그 유방 내분비외과 저는 생각에 이제 뭐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다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진료가 하면 굉장히 이제 세분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비뇨기과도 나중에 이제 뭐 전립선과 이런 게 또 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는 남자들도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남자도 이게 뭐 유방이 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크게는 외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유방 질환과 내분비계통의 질환을 진료하는 외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진료 과목은 유방암을 비롯한 유방 질환, 그리고 갑상선암과 부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계통의 질환을 보기 때문에 남자 환자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오.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을 좀 찾아보니까 2016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암센터에서 연수까지 하셨더라고요. 오.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여러 전공 중에서 유방암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영대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그게 뭐 어떻게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진료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저희가 사실 매출을 위해서 진료를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의사가 사실 이제 남녀 구분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 여자로서 좀 더 이제 유방암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여성분들에게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 이제 치료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유방 촬영술 결과 유방암은 아닌 것 같아요. 양성으로 보이더라도 경과 관찰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혹시나 이제 병변에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는 조직 검사를 또 권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성암 1위, 한국 여성암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암, 유방암. 매년 2만 명 이상 유방암 진단을 받고 국내 여성 25명 중 1명은 유방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 환자는 23,647명.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40대에서 50대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여성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유방암에 대한 관심과 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빠른 치료를 시행할 경우 완치율이 비교적 높은 암이지만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유방암 치료,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유방암이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여성암 가운데 1위라고 우리 남자들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유방암 예방의 달이 지난 10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유방암이 여성암 가운데 상당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이제 통계 자료를 내놓는데요. 네. 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이 2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2016년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자체가 상당히 서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그리고 고지방식을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비만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암 검진 사업을 활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율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상당수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증가율이 세계 1위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네. 사실 두 분은 남자라서 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희 네. 같은 여자들은 늘 유방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요. 자다가도 이거 유방암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네. 교수님은 여기서 벗어나셨는지 궁금해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한 번씩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아마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야, 근데 저도 뭐 제가 이제 딸이 있는데 아, 외국에서 네, 이제 네. 공부를 하거든요. 네. 남미 콜롬비아 딸이 있는 무슨 분이? 저도 결혼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했고 딸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진짜요? 네, 대학교 2학년인데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이제 뭐 요즘에는 또 듣기로는 또 젊은 세대에서 많이 또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20, 30대 유방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제 네. 특히나 이제 고세대 때 친구들이 이제 식습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칼로리식이 고지방식이를 많이 이제 섭취를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결혼, 출산, 모유 수유 사실 이제 그런 성적이 굉장히 조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본인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고 이제 수유를 하지 않고 이럴수록 그 에스트로겐에 이제 유방이 노출될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특히나 40대 이전에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라든지 가족력 같은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안 그래도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아는 언니가 이상하게 가슴이 불편해서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인 줄 알고 사실 걱정을 했죠. 유방암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치밀 유방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뭐 일단 우리나라 여성에게 치밀 유방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치밀 유방이 혹시 암으로 발전할 확률도 있는가요? 유방 조직 자체가 유즙을 만들어내는 젖샘과 그리고 유관으로 이루어진 실질 조직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질 조직이 많이 분포할수록 이 실질 조직이 이제 지방 조직에 비해서 비율이 올라갈수록 치밀 유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한국인의 경우에 한 70% 정도가 이 치밀 유방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치밀하지 않은 유방보다는 유방암 자체가 실질 조직에서 생기기 때문에 생길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이제 좀 더 잘 된다. 많게는 서너 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국가 검진으로 찍는 유방 촬영술이라고 있죠. 예. 찍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슴을 눌러서 엑스레이를 통과시켜서 찍는 사진인데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이 X선이 통과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혹이 있더라도 발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치밀 유방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이제 얘기를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방 초음파를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유방암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휴대전화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LED 노출이 많아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맞는 상관관계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혹시 블루라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네, 블루라이트라는 게 이제 사실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LED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한 연구 결과에서 이 블루라이트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이제 증가시킨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빛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 수면 부족이 일어나죠, 그죠? 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멜라토닌 같은 것들이 이제 호르몬이 잘 생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활달해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스마트폰을 본다.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죠? 어젯밤에도 그랬는데. 그래요. 예은 씨 네. 이제 게임 그만하라고요. 조심할게요. 네, 우리 네, 다 SNS도 그만하고. 그래요. 근데 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비단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이제 물론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음주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유방암 무서운데 유방암을 일으키는 환경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더 네. 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유방암도 1, 2, 3기 병기가 있잖아요. 네.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은 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네.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우리 2014년부터 2018년도에 진단된 유방암 환자들 각종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5년 생존율이 93%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유방암도 보시면 이제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이 크게 갈리게 됩니다. 보통 조기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는 영기, 1기, 2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 90%가 훨씬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는데 원격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4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34% 정도로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아니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질병들이 그렇지 빨리 발견하면 이제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조기에 진단하면 물론 이제 예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치료 방법이 뭐 좀 몇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병기에도 이 병원은 또 이런 치료 방법을 권하고 또 다른 병원은 또 다른 치료 방법을 또 권하고 이게 우리 양복도 보면 왜 맞춤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사람의 어떤 맞춤 치료가 있는 겁니까?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병원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유방암으로 진단이 됐더라도 이제 같은 병기지만 유방암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 여성 호르몬 수용체로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또는 이제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표적 인자로 알려져 있는 허투 수용체가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표적 인자 양성 유방암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 수용체 두 가지와 허투 인자가 없는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제 뭐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유방암에 걸려도 완치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치료 방법이 얼마나 좀 다양한지도 궁금합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이제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국소 치료는 암을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제거하는 이런 치료를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르몬 수용체 양성, 뭐 표적 인자 양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고 이제 뭐 혈액을 통해서 이제 아니면은 이제 경구 투여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전신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류로는 항암 치료, 항 호르몬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예, 예전에도 유방암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유방암으로 전 절제술을 받고 나면 여성성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간혹 한쪽에 유방암이 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전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미리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의 이제 한쪽 유방암이 진단되신 분들의 2에서 11%까지 반대측 유방암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이나 재발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대쪽에 새로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제 유방을 전체를 절제를 하겠다. 물론 이렇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유방 조직을 전체를 제거를 했더라도 유방 세포가 가슴 벽이라든지 이제 쇄골 아래쪽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방 암이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저는 이제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 뭐 아내도 또 계시고 또 우리 따님도 이렇게 또 있지만은 근데 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어리니까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수유를 할 때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어 뭐 절제를 하게 되면은 그렇고 또 다른
뭐 치료를 한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방암 자체가 생겨나는 게 유방 조직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유방을 전부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유방을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부분 절제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는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보통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 자체가 젖샘이나 젖줄기를 이제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보고에 따르면 이제 유즙 생성이 한 50% 정도까지도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모유 수유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희망적이니까 다행입니다. 네, 모유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요즘 유방암 수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이런 단어를 들었거든요. 유방암 겨드랑이 수술. 이게 진짜 있는 말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보통 아마 애가부 겨드랑이, 뭐 애가 네.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애가 림프절 수술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암세포가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방암이 가장 먼저 전이를 할 수 있는 게 같은 쪽에 있는 겨드랑이 림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겨드랑이 림프절을 유방암 수술하면서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이제 유방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전이가 가는 림프절을 먼저 찾아보자 이런 연구가 시도가 됐었고 그게 이제 감시 림프절이라고 해서 수술할 때 우리가 젖꼭지나 아니면은 암 주변에 색소나 아니면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을 하고 수술 중에 겨드랑이 쪽을 절개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병기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치료 방향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방암 전 절제술, 또 림프절 수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 먹는 약만으로도 유방암의 치료가 좀 가능한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수술이 정말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타장기 전이가 돼 있는 분들, 이제 사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신 치료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주사 치료만 할 수도 있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먹는 치료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요즘은 CDK4/6 억제제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약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기더라도 먹는 약으로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뭐 전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겠죠. 수술을 하게 된다라면은 부가적인 전신 치료를 항암 치료를 생략을 하고 이제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뭐 갑자기 이런 질문 좀 그런데 최근에 그 영화 007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다. 그거 보면 영화 또 좋아하시네. 들어봤습니다. 그 보면은 기술이 엄청나거든요. 네네. 표정만 딱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그 나노봇 있잖아요. 그 의료 기술도 지금 굉장히 발전했는데 또 딱 그 특정 표정만 공격하는 어떤 그런 치료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네. 제가 앞서 표적인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유방암에 있어서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게 허투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암세포 중에서 아니면 정상세포 중에서도 허투라는 이제 단백질이 발현된 세포에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환자분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야, 근데 표적 치료 진짜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의료 기술도 발달하니까 뭐랄까요? 오늘 교수님 설명을 듣는데 암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니 근데 항암 치료가요, 교수님. 이걸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항암 치료도 수술과 함께 유방암의 표준 치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항암 치료를 부가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표적인자를 쓰더라도 항암제와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좀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항암제를 이제 표적인자 양성,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도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부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또 이제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유방암 전 절제 수술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이제 피부에 뭐 암세포가 완전히 이제 돌출되어 나오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물론 훌륭하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재건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1차 봉합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무조건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수술을 먼저 하고 부가적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선행항암이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면은 이 암세포를 굉장히 크기를 줄이기도 하고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를 수술이 가능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선행항암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전절제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를 이제 부분절제로 바꿔준다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우도 이제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허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선행항암을 했을 때 암세포가 50~60%가 수술하기 전에 사라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남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빨리 불러가지고 검사를 물론 거기에도 있겠지만 선생님한테 이래 한번 좀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권유를 드리기로는 40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암 검진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지는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유방 촬영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추가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꼭 이제 선생님들을 뵙지 않더라도 2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가 검진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 가슴을 만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뭐 유전자 이상이 발현이 됐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일찍 검진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 아무래도 부작용 발생이나 재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 유방암 맞춤 치료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치료가 사실 부작용이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구역 구토라든지 머리카락 빠짐 아니면은 이제 백혈구 수치 감소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굉장히 약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백혈구 수치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주사가 있고 구역 구토에도 다 쓸 수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에서도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뭐 표적 치료나 항호르몬 치료가 상대적으로 편하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항호르몬 치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폐경기 증상 같은 그런 부작용을 조금 호소를 하게 됩니다. 네. 표적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암이라는 게 나에게는 정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자가 검진 방법도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유방암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고지방식이 고칼로리 식이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음주가 굉장히 사실상 안 좋거든요. 유방암에서는. 그래서 금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찌는 거 유방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가 검진은 보통 폐경 전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끝난 다음에 한 3일 이내 자기 가슴을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는 샤워하면서 만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비누 묻혀서 이제 팔 든 다음에 전반적으로 만졌을 때 사실 이제 처음 만졌을 때는 누구나 멍울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요? 좀 뭐가 있는 것 같다는데 본인 가슴도 멍울처럼 만져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달 검진을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이제 평소에 잡히지 않던 혹이 잡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를 내원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경 후 여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오시는 게 좋고요. 사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센터 오시는 거를 그렇죠. 두려워하고 혹이 만져졌을 때 사실상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80~90%는 양성 질환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을 키우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유방암도 자가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네. 예방하는 습관과 방법까지 이렇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 유방암 환자들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열심히 치료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꼼꼼한 말씀 감사드려요. 최정은 교수님과 함께